그럼 혹시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면 지금 시험지 들고 있는 학생 있나요? 아무도 없어? 있는 사람 분?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저기 뭐냐 자습서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평소에 잘 안 하니까 원래 평소에 그 여러분들 수업할 때 자습서로 수업했었어? 전세로 수업할 때? 오케이. 그러면 자습서를 구매하지 않았다 손 그건 없어요? 자습서는 다 있어? 있기는 다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 다 오면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 얘기를 아예 전달을 못 받았죠. 재현쌤이 사실은 이번 달까지 하고 급하게 이제 조금 일을 마무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11월부터 쌤이 이제 재쌤이 하시던 수업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다른 학교들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재쌤이 아직까지 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쌤 수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일찍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난 김에 조금 빠르게 이동을 해서 바로 좀 진도를 나가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하든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좀 빠르게 이제 좀 넘겨받게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 좀 수업을 하게 됐고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수업할 내용이 이제 첫 수업이고 하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제 문법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또 넘겨받은 반들이 있는데 그런 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하하호호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하다가 끝났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끝났고 이제 시험 대비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문법 수업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그저께네요. 모의고사는 좀 잘 쳤나요? 어땠어요? 좀 시험 관련된 거만 물어보면 좀 눈을 피해가지고 하여튼 혹시 그거는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저께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서 평소랑 좀 다르다는 느낌 받은 사람 없었어요? 문제가 좀 달랐죠? 맞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치던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화법과 작문 1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문법 그 다음에 16번부터 문학, 비문학 이렇게 고정된 틀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능 치게 되는 실제 시험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부터 수능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눠서 그걸 2학년에 통으로 다 하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나눠서 하든 하게 될 거야. 그래서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께 쳤던 시험에 분명히 화법 지문이야. 서로 대화하는 지문이 나와.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데 문법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 평가원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평가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수능 예시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수능 문제를 예시문항으로 해서 1번부터 45번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지문들이나 문제를 보면 지문에 그냥 대화가 나와요. 토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박스 쳐놓고 문제가 나오는데 뭐 철수가 영희에게 미래시제 선어말 의미 뭘 사용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은 그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쳤던 독서 지문 있죠. 비문학 지문. 이 비문학 지문에 뒤에 문제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스프링노트 모양 해가지고 이 글을 읽고 난 학생이 읽기 후에 활동한 내용이나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독서와 작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쳤던 모의고사는 유심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치게 될 거구나. 나는 올해 10월부터 그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모의고사는 내년 3월이겠죠. 내년 3월 모의고사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출문제가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배웠던 개념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국어에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 1학년 때가 끝이야.
2학년 때는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요. 배웠던 걸 더 깊게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1학년 내내 배웠던 문법이든 뭐 화법과 작문 개념이든 이런 것들을 좀 다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실제로 생전 좀 처음 보는 낯설게 보는 시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편안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그럼 혹시 패드 있으면 자습서 패드 있어? 발엽서? 하고 하나, 둘, 셋.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글 맞춤법 들어갈 거고요. 아, 혹시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에 학교 가면서 국어 선생님이 진도 어떻게 나갈 거다, 시험 범위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 가서 국어 시간 뭐였어요? 그냥 소수령 뭐 채점했어? 소수령 채점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도는 따로 안 나갔나 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자. 예상컨대 나 이렇게 들었어요. 저기 원장쌤한테 그 중앙여고 1학년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막 애들 막 칭찬 자자하면서. 혹시 본인 얘기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쌤도 시험 문제를 좀 보고 했는데 쌤이 매년 봐도 중앙여고 1학년 시험 문제에 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세국어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더 어렵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학교 기출 문제를 다른 학교 수업할 때 좀 자주 활용해요. 자주 활용하는데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말 때 좀 후려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비슷한 점수 때 다닥다닥 모여있을 것 같거든요. 걔네들 좀 가르려면 아마 이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문제수도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내 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서오세요. 지우야, 혹시 자습서 있니? 아니요. 없어? 금방 기다려주세요. 금방 프린트해야 될 거야. 요 한글 맞춤법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좀 당황스러워서 긴장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자, 한글 맞춤법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도 그 교과서를 거의 다루지 않을 가능성은 높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분들 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맞춤법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 단원에서 그냥 다른 학교들에서도 다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습서로 이제 수업을 좀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습서를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또는 1학기 때 처음 배웠습니다. 한글 맞춤법 1조 1항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자, 다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우리 맞춤법의 1조 1항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 안 적어도 돼요. 하늘이라는, 쌤이 참고로 글자를 좀 잘 못 적어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요 단어를 우리가 발음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하늘 그대로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꽃이 예쁘다. 꽃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랑 실제 발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는 모양이랑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적었을 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국어, 우리 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은 모든 표기는 뭐가 될까요? 어법에 맞도록 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적어보자면 형태소에 적으세요. 형태소에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없는 학생들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다음 플러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자, 다음 위에도 적어줄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에다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다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형태소의 원형을 형태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선지에서 이런 것들로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딱 읽고 나서 이게 지금 표음주의에 해당하나 표의주의에 해당하나를 바로 헷갈리지 않게 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음주의라고 하는 건 소리다. 그렇죠? 표의 뭔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의미를 밝혀 적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음주의, 표의주의를 모두 표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글 맞춤법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장 2항입니다. 1장 2항. 자,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 하나 물어봅시다. 단어가 뭔데요? 단어의 정의가 뭘까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단어. 다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죠.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단어 중에 자립할 수 없는 애가 딱 한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조사였습니다. 조사. 자, 우리가 흔히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걸 품사라고 합니다. 뭐 체언, 용언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이런 애들을 단어의 종류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단어의 종류를 쭉 나열했을 때 자립하여 쓸 수 없는 단어를 우리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립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칙으로 하냐면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웠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 단,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사는 붙여 쓰지 않으면 다시 조사는 띄워 쓰지 않으면서도 왜 단어로 인정해 줄까요? 어떤 성질 때문일까? 다른 말과 적으세요.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 말인데요? 꽃이 예쁘다. 자, 이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드는 주격조사는요. 다른 단어에 붙어서도 다 무슨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을을 어느 단어에 붙든 목적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는요. 꽃과 이를 딱 구분시킬 수 있는 잘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은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만 앞말에 붙여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요. 표음주의랑 표의주의의 장단점 봅시다. 요거 어떤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표음주의의 장점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당연히 뭐 할까요? 쓰기 편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돼. 자, 표의주의의 장점 뭘까요? 독서의 능률이 향상된다. 다른 말로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가 쉬우므로 읽기의 능률이 향상된다 라고 하면은 표의주의의 장점이 됩니다. 표음주의는 쓰기 편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다음 표음주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저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변형될 거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변형이 됩니다. 나는 꽃만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발음은 어떻게 해? 꽃만으로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발음만 적혀 있으면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맞죠? 자, 다음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다시 표의주의의 단점,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이게 불편한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울 때 멘탈 나가는 거 알죠? 발음은 분명히 꽃만이라고 하는데 적을 땐 이렇게 적어야 돼. 맞죠? 그래서 왜 외국 사람들, 특히나 이제 일본 사람들은 모든 글자가 소리랑 다 일치하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너네는 왜 발음하는 거랑 글자랑 다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자, 처음에 이제 실제로 배우거나 소리를 듣고 받아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 할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두음 법칙, 두 번째는 사이시옷, 세 번째는 된소리 표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언의 표기, 다섯 번째는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것. 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뭔가 더 자료를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방금 얘기했던 요 5개는 오늘 아마 끝나기 전까지 기본적인 개념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개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시험 수준의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한 2번에 나눠서 이번 주에 했으면 한 몇 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때 할 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갖출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최대한 머릿속에 넣어가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두음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두음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두음 법칙이 뭡니까? 두가 뭔데? 두. 그렇지. 단어의 첫머리죠. 첫머리. 자, 그래서 이 사실은 두음 법칙이요, 한 개의 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3개의 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하자면 두음 법칙은요, 니은이 영형태가 되는 거, 이응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근데 여자 할 때 이 여는요, 원래는 녀입니다. 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를 뒤에 맨 뒷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녀로 바뀌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부녀자. 이렇게. 부녀자.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여가 원래 형태소의 원형일까요? 이 녀가 원래 형태소의 원형일까요? 잘 보세요. 두음 법칙이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바뀌네. 얘가 원래 형태소의 원형이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 여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입니까?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입니까? 소리. 맞습니다.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입니다. 왜? 형태소의 원형이 변형됐잖아. 이해되죠? 얘는 형태소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녀자는 뭔데? 어법에 맞게 적은, 다시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사실은 똑같아요.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었다.
니은이 소리가 없어졌다. 똑같은 말인 거 이해되죠? 왜? 초성이기 때문에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 거는 원래 있던 의문이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리을이 리을이 없어지는 경우. 은행에서 은행이 이자를 내야 해. 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다. 이 이자할 때 이와 금리할 때 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소리, 바뀐 소리. 그래서 리을이 사라진 것 또는 리을이 이응으로 변한 것. 자, 그 다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낙원, 희노애락. 즐거울 락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희노애락 할 때는 락으로 하는데 낙원 할 때는 나입니다. 나. 맞죠? 자,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총 두음 법칙은 3개고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얘네 3개는요. 조항의 번호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조금 치사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뭐냐면요. 지금 교과서에 요거 10이랑 나와 있잖아. 그치? 그 선지에 얘 들어가 있는 거야. 얘. 여기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얘는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항에 해당하는 건 얘입니다. 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음 법칙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어납니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붙임 1 때문입니다. 붙임 1.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 조항은요. 보기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막 이런 애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됩니다. 원래 소리대로, 원래 그대로 적어야 돼요. 하지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륜은 어떻게 적는다? 연륜로 적는다. 이거는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모음 뒤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연륜 앞에 뭐가 없다는 거야? 받침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니은 받침 뒤에서 이어지는 연륜,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이 앞말의 끝소리가 니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뭘로 적는다? 연륜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 률이라고 하죠. 률. 그러나 백분율이라고 하면 백분율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받침으로 끝나거나 또는 앞말에 받침이 없어 모음으로 끝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쓴다? 유를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음 법칙과 관련되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연륜. 연륜은 연륜로 적는다는 거. 자, 그 다음 15항입니다. 15항은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데 요것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대체로 나는 밥을 먹어서. 얘가 왜 구별하여 적은 겁니까? 얘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요? 먹어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끊어서 얘 형태 그대로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어미 형태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붙임 1. 여러분들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요겁니다. 자, 2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1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요.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졌지 아니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원래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졌어. A와 B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 앞말 다시
A라는 단어랑 B라는 단어가 만났어요. 그래서 A 뜻과 B 뜻을 다 가지고 있어. 특히 이 A의 뜻이 살아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하고요.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줘봐요. 어법에 맞게 적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가 두 개 합쳐졌어. 그런데 얘 뜻이 사라졌어. 그냥 완전 생판 다른 뜻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얘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이사하면서 오우씨 책상을 자, 나는 이사하며 책상을 드러냈다. 자, 다음 드디어 다시 드디어 그의 정체가 혹시 이거 맞춤법 헷갈리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반성해야 됩니다. 맞죠? 자, 나는 이사하며 책상을 드러냈다. 위아래 뭐야? 대답하세요. 위아래야. 손으로 표시해. 대답하기 힘들면 위아래야. 지금 혹시 긴장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위아래야. 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다. 위아래야. 이거 쉽지 않아요? 위아래야. 위에다, 그쵸? 자, 이거는요, 지금 두 개의 용언이 합쳐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들다와 나다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다와 나다가 합쳐져 있는데, 들다의 의미, 앞말이다, 그쵸? 앞말에 있는 용언, 이 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쓴다고요?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책상을 실제로 들어서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상을 실제로 들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본뜻이 살아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알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의 정체를 내가 들어서 확인했습니까?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들다라는 의미가 전혀 사라졌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습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많은 받아쓰기의 맞춤법과 이런 것들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쓰여 있어요. 본뜻에서 멀어졌느냐 멀어지지 않았느냐.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냥 물어봅시다. 자, 위야 아래야? 위야 아래야?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쓰러지다 이거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써요? 예를 들어서 바람 막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어 라고 할 때 위야 아래야? 아래입니다. 맞죠? 쓰러지다. 그러면 위는 쓸까요 안 쓸까요? 위는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난 쓰레기야. 그래서 빗자루에 쓰러져. 그럴 때 쓰러지다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쓸다의 피동형일 때, 쓸다의 통사적 피동형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건 잘 안 쓰긴 하지. 맞죠? 자, 그래서 쓸다의 피동형일 때는 쓰러지다를 쓰겠지. 그런데 나무가 넘어지는 건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런데요? 쓸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졌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쓸다라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쓰러지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그런데 쓰레기가 쓸어지는 건 뭐야? 지금 쓸다의 피동 형태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본 뜻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맞춤법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본 뜻은 꼭 용언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본 뜻이 살아있음 형태를 밝혀주고 본 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정답. 자, 잘 보세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쓰러지다, 그러니까 폭풍 후에 나무가 쓰러지다 할 때 얘를 도대체 왜 쓰러지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런 단어를 쓰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배워왔던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도대체 넘어지는 걸 보고 쓰러지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설명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불분명하게 도대체 얘를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 것들은 전부 뭐 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알겠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냥 이거를 외우니 뭐 단어를 외우니 뭐 이런 필요 없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본 뜻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얘 어원이 분명한지 분명하지 아니한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맞춤법이 무엇인지도, 그 다음에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각각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용어는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다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자, 들어가다, 드러나다, 드러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본 뜻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 좀 연습하면서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 아까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넘어갑시다. 178페이지. 자, 이번에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자, 그 전에 하나 이야기를 좀 해줍시다. 우리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시험 치면서 그 중세국어 연습하면서 어미랑 접사에 대한 개념을 그래도 좀 머릿속에 익히지 않았나요? 명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형 파생 전미사 이런 것들 막 구분하고 했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어미와 접사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어미 접사 조사는요, 이런 문법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이제 좀 낚시하는, 여러분들을 낚아내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미가 붙었느냐 접사가 붙었느냐. 자, 그 다음 접사 중에서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단어는 뭐가 되는데? 명사가 됩니다.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부사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높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다 대신에 이를 붙여볼 겁니다. 이를 붙여볼 거야. 나는 높이를 쟀어. 이 뭐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됩니다. 당연한 거. 목적격 조사 앞에 체언이잖아. 맞지? 높 뒤에 이가 붙어서 체언이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되겠다. 그쵸? 종이 비행기를 높이 날렸다. 뭐예요?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죠. 그러면 품사가 뭐가 되는데요? 부사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어미, 우리가 흔히 전성어미라고 하죠.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네들이 붙으면 얘네들은 품사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왜? 애초에 어미가 붙었잖아. 어미는 어디에만 있는데? 용언에만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어미가 붙었다는 뜻은 얘는 동사 또는 형용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접사, 특히나 접미사죠.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접미사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접미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밑에 이제 25항 넘어가 봅시다.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끊고요. 자, 원래 품사가 뭐다? 부사야. 그런데 이가 붙었는데 또 부사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나는 밥을 더욱 많이 먹었다. 더욱. 그런데 더욱이라는 말도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더욱이 같은 경우에는 뭐야?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더욱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원래 부사였어. 그런데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알겠죠? 원형을 밝혀 적어요. 또는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볼게요. 청소를 깨끗이 해라. 깨끗이다겠죠. 깨끗이. 깨끗하다라고 하다가 붙는 어근이다. 그쵸? 깨끗하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또 볼게요. 오뚝하다. 오뚝하다에 이가 붙었어요.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또 됐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오뚝이 아니야. 오뚝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어요. 급히 곰곰이 일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어렵게 더 들어가면은 뭐까지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냐면요. 이가 붙는 어근의 종류와 히가 붙는 어근의 종류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학교에서 안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쌤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는요, 우리가 뭐 문법적인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닥치고 외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가 붙는 어근이 몇 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가 붙는 어근을 외우고요. 나머지는 전부 히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만 두세요. 자, 그런데 밑에 요거 표시 좀 해줍시다.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 있습니다. 일찍.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밑에 여기 빈칸에다가 좀 적어줍시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명사입니다. 자, 명사에 이 또는 음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그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볼게요. 나는 먹이를 줬다. 먹이. 다음,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냈다. 얼음. 이런 애들은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왜 그러면 형태를 밝혀 적느냐. 자, 잘 보세요. 얘를 형태로 밝혀 적는다라고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명사형 전미사가 이나 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나 음이 붙었을 때만 형태를 밝혀 적는 거고, 나머지 전부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항이 따로 있는 거야. 자, 볼게요. 명사 플러스 거우씨 이, 제외 전미사. 미안합니다.
명사도 되고요. 여기에 좀만 더 적어줍시다. 위에 어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적어줍시다. 명사. 이렇게만 적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다시 이나 음은요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애들, 명사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애들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안합니다. 요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명사 위에 어간 적어줍시다. 어간은 용언의 어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먹이랑 얼음은 명사 플러스가 아니고 어간 플러스 이음에 해당합니다. 이거 이해돼요? 먹이랑 얼음은 명사 플러스 이음이야. 알겠죠? 아, 먹이랑 얼음은 어간 플러스 이음이요. 어간 플러스 이음. 자, 그 다음 어간이나 명사에 이나 음을 제외한 전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이나 음을 제외한 전미사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명사가 돼.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형태를 밝혀 적지 아니한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되네. 그 다음에 명사에 이나 음이 붙어서 그대로 명사가 되네. 그 다음에 어간에 이나 음이라고 하는 이나 음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제외하고 다른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네. 명사에 이나 음을 제외하고 이제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웃다 할 때 웃 있어요. 플러스 으게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야 우스갯소리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개. 얘는 어간이죠. 어간에 으게가 붙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집이라고 있어요. 집. 얘는 원래 뭐야? 원래 명사야. 플러스 웅 합쳐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지붕. 여러분들 지붕은 형태소가 두 개입니다. 자, 으게나 웅이 소리 나는 대로 적힌 이유는 뭔데? 이나 음을 제외한 전미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나 음을 제외한 전미사라서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나 음이랑 그 다음에 이나 음이 아닌 걸 왜 구분하느냐 라고 하면은 이유. 이 또는 음은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전미사는 뭐 예를 들어서 으게, 아까 했던 이런 애들은 특정 어근에만 결합합니다. 자, 그래서 널리 쓰이는 전미사인 이나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줬고요. 으게나 잘 안 보이는구나. 웅이 으게나 같은 특정 어근에만 결합하는 또는 얘를 반대말로 하면 뭐야?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라고 할 수 있겠지. 맞죠?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 그 다음에 특정 어근에만 결합하는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지금 위에 조항이 안 나와 있지만 명사에 이나 음이 붙는 경우랑 어간에 이나 음이 붙는 경우가 조항의 번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항의 번호가 달라가지고 보통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낚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항에 예를 들어서 어간에 이나 음을 제외한 전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해놓고 선지에 지붕 넣어놓는 거야. 이거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왜? 지금 명사라서요. 어간이 아니라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해야 됩니다. 얘네 각각 조항이 따로야. 알겠죠? 자, 요거 봅시다. 아, 요거 하나 물어볼까요? 내가 볼 때 오늘 내가 뭘 질문하든 대답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몇일 며칠. 자, 며칠째 그가 보이지 않아 라고 할 때 며칠, 몇일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대답하면 평생 맞춤법 못 맞추는 남친 만난다. 며칠. 이거 위아래. 위아래. 내가 여러분들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위아래야. 밑. 밑. 요거는 위아래야. 위아래요. 무념무상. 강요하지 마세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너무 악랄하죠. 자, 잘 보세요. 우리말에 엄마 다시 우리말에요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글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까 내가 얼핏 이야기해줬던 이 맞춤법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말에는 얘는 성립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송혜. 너 송혜냐? 얼굴이 낯이 근데 이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어요? 요거 며칠. 잘 보세요. 이거 며칠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빨리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문법적 지식을 동원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읽어요? 다시.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빠르게. 몇월. 그렇지. 몇 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얘가 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대소. 얘 한자잖아. 맞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대소예요.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교체가 된 이후 디귿으로 바뀌고 발음이 돼야 돼요. 맞지? 그러면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면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몇 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혹시 몇 월 몇 일이라고 얘기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좀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좀 할아버님이나 할머님들 중에서 얘를 몇 월 몇 일이라고 읽으시는 분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얘를 전부로 뭐라고 읽을까요?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문법 규칙에 따르면 얘는 며칠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대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대소면 앞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연음해야 돼. 몇 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몇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지? 아무도는 아니지. 10명 중에 9명은 몇 일이라고 읽어요. 몇 일이라고 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람들이 얘를 며칠이라고 읽는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얘를 보고 며칠이라고 왜 얘기하는지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길 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그 중에 9명은 며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 해주느냐?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얘를 적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몇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나라에 글자가 없습니다. 알겠죠? 몇 월 며칠, 며칠째. 며칠이라고 읽는 순간 전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냐면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얘를 며칠이라고 읽는 이유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 저 고개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가 맞아요? 얘가 맞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맞다는 거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맞춤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얘를 역으로 생각해도 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정답이라는 걸 안다고 칩시다. 맞죠? 그럼 이렇게 쓰이는 원리는 바로 뭔데요? 하나밖에 없어. 넘어에서 왔을 거야. 넘다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 너머에는 내가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넘는다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넘이라고 하는 어감,
넘다의 넘이라고 하는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본뜻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넘과 어가 만나서 얘는 넘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줄넘기, 예를 들어서 내가 담을 넘었다 라고 하면은 넘어를 써야 돼요. 내가 행위로서 넘는 행위가 있으면 그 본뜻이 살아있는 거야. 본뜻이 살아있을 땐 이걸 쓰고요. 본뜻이 사라졌을 때는 넘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라지다. 적으세요, 이거. 이것도요, 여러분들 살 플러스 아워지다야. 자, 그런데 이 살은 뭐야? 살은 살아가다, 맞지? 자, 그런데 이 사라지다, disappear, 살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이 기본 원래 어간이었던 살다의 뜻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다의 뜻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사라지다, 드러내다, 쓰러지다, 얘네들 좀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별표.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여기 그냥 딸랑 하나 남아있어서 봅시다. 자, 우리는 표기를 싹둑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힐까요? 싹둑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된소리 규칙 첫 번째죠.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맞죠? 싹둑이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 표기입니다. 그 말은 뭔데?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법을 밝혀 적는다, 다 똑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싹둑,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면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봅시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뚜렷한 까닭 별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건 1학년 때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몇 살이죠? 17살인가? 맞죠? 여러분들 이제 거의 한 17.9세쯤 됐잖아. 맞지? 좀 있으면 18세야. 맞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17세의 인생 동안 배워왔던 이 문법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야. 그럼 뭐 있는데요? 된소리가 되는 규칙 뭐 있어요? 어차피 오래 배웠을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뭐야? 음운 변동, 된소리 대기. 맞죠? 된소리 대기 1번, 2번, 3번, 4번 조항 혹시 다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받침 뒤에 나오는 어미의 첫소리.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 나오는 소리, 나오는 예사소리. 그 다음 네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나는 된소리였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뚜렷한 까닭 없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 그런데 된소리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얘 뭐라고 발음해? 본비라고 발음합니다. 얘는 어떤 원칙으로 인해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억납니까? 합성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기억나죠? 자,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됐어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뒤에 나오는 글자가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맞죠? 자, 이게 사이소리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 역시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 된소리가 나.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볼게요. 봐봐, 본비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었잖아. 왜 안 적었는데?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 가능하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빠
얘는요 앞말에 일단 기본적으로 받침이 없어.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된소리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지금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왜 오빠 할 때 여기 얘가 된소리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설명 불가능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어깨.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뭐냐면요 쭉 해서 1번입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자 여기 다시 적어줄게요. 오빠 어깨. 두 모음이 어느 모음을 말할까요? 이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있어요.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그 사이에 받침이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앞말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다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어간 제외야. 그냥 안 적혀 있긴 하지만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당연히 뭐 외우고 있긴 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음절 끝소리 잘 생각하세요. 음절 끝소리 규칙 기역, 디귿, 비읍을 제외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나잖아. 그치? 음절 끝소리.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을 제외하면은 몇 개 나와요? 4개.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맞죠? 다 합치면 몇 개야? 7개. 맞죠? 가느다란 물방울. 에서 바닷가 제외하는 거야. 바닷가 제외하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울림소리다. 그쵸?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예를 들어 듬뿍 이 미음 받침 뒤에서는 원래 된소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얘가 용언의 어간이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가 용언의 어미야. 그런 경우에만 된소리가 일어나요. 맞지? 안따 뭐 이런 거 안따. 그런데 얘는 용언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미음 뒤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 가능해? 설명 불가능해? 설명 불가능이야. 미음 뒤에서는 원래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된소리가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듬뿍이라고 안 하고 듬뿍이라고 적는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데? 미음 뒤에서 나오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습니다. 여기까지. 는 쉬워. 어렵나? 자 다만 우리말 조항에는 다만이 엄청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자 요거의 문장이 되게 길고 이중부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러면 예사소리로 적을까요? 된소리로 적을까요?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자 볼게요. 깍두기. 얘는 뭔데?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깍두기야.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하는 이유는 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앞말에 기역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음하면 된소리가 될 거야. 된소리가 발음되는 원리를 이 앞에 기역 받침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문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예사소리로 적어요. 알겠죠? 왜? 어차피 발음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거든. 맞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이 된소리 표기를 원래 우리말에서 지향하지 않아요. 된소리 표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된소리로 적습니다. 우리말에서. 자 그래서 다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의 예시가 바로 요 깍두기와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런데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자 잘 보세요.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거 다 중요해요. 문장이.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얘는 끊어야 돼. 아니면 아니한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음절이나 얘를 반대로 바꿔볼게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라면 그러면 뭐라고 적는다고? 된소리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우리가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데 어떻게 된소리로 적냐면요. 예를 들어 쓱싹쓱싹 자 다음 똑딱 잘 보세요. 기역 받침 뒤에요.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쌍시옷으로 적나? 시옷으로 적나? 발음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어차피 된소리로 발음될 거야. 기역 받침 뒤라서.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쌍시옷이 아니라 된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로 원래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야. 어떻게 반복되는데? 이 으나 아라는 모음 빼고는 소리가 다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슷한 음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음절.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요. 된소리로 적습니다. 똑딱 마찬가지야. 쌍디귿과 기역, 쌍디귿과 기역. 지금 오나 아 제외하고 이제 소리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한다?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된소리와 같은 조항이 된소리 조항과 같은 게 문제가 이게 뭐뭐 한다, 뭐뭐 아니한다. 아니하면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된소리. 이 된소리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문법 규칙도 다 이해가 돼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문법 원리로 설명 가능한 것은 최대한 원형을 밝혀 적으려고 하는구나. 된소리로 적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 없이 특별한 근거 없이 나는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고 하는구나. 된소리로 적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쉽지 않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